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일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프랑스의 국방총참모장, 우리 합참의장격인데 서한을 나토 국가들에게 보내서 의지의 연합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파병하자라는 서한을 보냈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지금 공식 방문했어요. 이 체코 대통령과 함께 의지의 연합 결성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 지상군 파병 동의한다라는 선언까지 나왔어요. 이런 와중에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들을 보내서 크림반도 앞에서 러시아의 자극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수-27 전투기와 대치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정말 이 프랑스가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심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한미연합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례적인 게 있어요. 이번 훈련에는 이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절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하이마스, 그 하이마스가 투입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파괴됐다는데, 이번에는 진짜 같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한 100번 정도 하이마스 파괴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여름 전선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친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작전 투입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이마스를 잡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던 러시아가 처음으로 하이마스를 잡았는데, 그간 해온 거짓말 때문에 대대적인 선전은 못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이 특수부대와 드론,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로 1년 반을 쫓아다닌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를 처음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3월 4일 도네츠크주 나이카노리우카 정착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격당한 하이마스는 아우디우카 전선 지원을 위해 전개된 차량이었고, 수목도로 인근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나이카노리우카 정착촌은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약 38km 떨어진 도네츠크주 북쪽의 마을이었는데요. 발사 준비 중인 하이마스를 발견한 러시아군 드론 부대는 즉각 전선 사령부에 이를 보고했고, 러시아군은 확실한 파괴를 위해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을 동원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맞은 하이마스는 연쇄 유폭을 일으키며 흰 연기에 휩싸였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100문 넘게 파괴했다고 주장해온 여타 하이마스 더미 차량들이 파괴됐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마스가 파괴됐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하이마스 첫 손실을 입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보유한 38문의 하이마스 가운데 상당수를 수리를 위해 미국에 보낸 상태여서 하이마스 한 문의 손실이 대단히 심각한 전력 손실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드론과 특수부대, 전술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하이마스 공략법을 타 부대에 전파하는 한편, 하이마스 파괴에 기여한 장병들에게 1인당 30만 루블을 지불하겠다고 재차 선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이번 하이마스 파괴로 인해 발생한 전력 손실을 메울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마스 227mm 로켓 6발을 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죠. 그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한 발 쏠 수 있고요. 자, 2022년 여름부터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해서 이 러시아의 전선 후방에 있는 탄약고 또는 병력 집결지, 군수보급기지 등을 때리면서 맹활약을 했고, 러시아군이 정말 한 1년 동안 지리멸렬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하이마스인데, 미국이 그동안 38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38대 중 상당수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굴렸기 때문에 거의 창정비를 해야 되는 대폭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수준에 갔죠.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미국 본토로 보내서 상당수를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수리하러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선에 하이마스가 몇 대 없는 겁니다. 그 몇 대 없는 것 중에 한 대가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위치는 어디냐? 도네츠크 시가 여기 있습니다. 도네츠크 시의 서북쪽에 있는 저 마을 쪽에서 이 전선, 아우디우카 전선 쪽에 지원 사격을 위해서 방열을 하던 중에 러시아군 드론들이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령부에 하이마스 발견했다는 걸 빨리 즉시 알려주고, 사령부는 뭐 전투기 부르고 할 시간이 없죠, 지금. 왜냐? 쏘고 이탈할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대기되어 있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야, 근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렇게 또 정확하나요? 그 차량 한 대를 그대로 그냥 거의 직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 유폭을 일으키고 있는 하이마스 모습인데요.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마스가 수목선 옆의 도로 쪽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아서 파괴를 시키는데 굉장히 큰 유폭이 일어나서 이 하얀색 연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이마스 로켓 안에 있는 고체 연료가 연소되는 바로 그 연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이마스가 격파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년여 동안 러시아는 하이마스 한 100대 정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미국이 준 건 38대인데, 그리고 그동안은 하이마스 파괴했다라고 보여준 동영상들이 이런 식의 유폭, 하얀색 연기 이런 거 없었죠. 그냥 뭐 나무 판자 같은 데 불 나는 거, 이 정도 수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는 이 정찰 드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정찰 드론들이 거의 뭐 보병 숫자만큼 지금 하늘에 깔려 있으니까 숨을 데가 없구나. 그러면 이 21세기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전쟁은 수도 없이 하늘에 깔려있는 저 정찰 드론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화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뭐 군단 정보 대대에 송골매 하나 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전파해주고 이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 20년 전 개념이고, 지금은 그냥 뭐 소대 하나 또 포반 하나하나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드론을 몇 대씩 날려서, 야 너는 5km 전방 훑어봐, 너는 10km 전방 훑어봐, 너는 20km 전방 훑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협 세력을 낱낱이 수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발견되면 바로 또 자폭 돌격할 수도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갖춘 이런 염가형 드론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드론 뭐 전투단이다, 무슨 군단 정보대대, 뭐 송골매다, 뭐 서처다, 군단급 무인기다, 무슨 뭐 사단급 무인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뒤처진 대한민국 군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럽과 중동, 남중국해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 결국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 대응과 연합훈련 부담으로 올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쌍용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미 당국이 3월 4일부터 시작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일정을 제외했으며, 이는 미국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군 소식통이 3월 6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 해병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정 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병력 운용이 여의치 않아 쌍용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현재 미 해병대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연합훈련을 실시 중인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스테디패스트 디펜드 훈련을, 태국에서는 코브라 골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대서양 지역을 담당하는 제2해병원정군 관할이어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지만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훈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태평양 지역은 제3해병원정군 관할인데요. 제3해병원정군은 핵심 전력인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과 지원 전력들을 지난달 말 초계 임무를 마치고 일본 사세보에 복귀해 휴식 중이고, 30일 해병원정대 병력들은 한국과의 연합훈련 대신 태국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에 참가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3월 미국이 한국에 증원 전력을 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을 빼갔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80전투비행대는 지난달 말 태국에서 실시되는 코브라 골드 훈련 참가를 위해 2개 편대 규모의 F-16 전투기를 태국으로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보다 태국에서 실시되는 친선 우호 목적의 저강도 훈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달라진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미연합훈련 잘 안 했지만 하면은 쌍용훈련 했어요. 상륙훈련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이 쌍용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원산으로 상륙한다, 남포로 상륙한다 해서 적에게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이 한미연합훈련의 최종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미국이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건데 정말로 여력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미국은 제1해병원정군, 2원정군, 3원정군이 있어요. 제1원정군은 미국 본토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연합훈련하면 자주 왔었어요. 그리고 제2해병원정군은 이 대서양 그리고 유럽 담당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칠함대 쪽에 서태평양 지역의 제3해병원정군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해병원정군이 우리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코브라 골드 훈련, 태국에서 열리는 이 훈련에 참가한다. 그런데 코브라 골드 훈련도 처음이 아니고 우리 훈련도 처음이 아니에요. 또 우리 훈련은 작전 계획, 작계에 따른 훈련이고 코브라 골드 훈련은 그냥 작계 없이 친선 훈련이에요. 친선 훈련. 중요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훈련이 아닌 코브라 골드와 우리 연합훈련을 일정 조율을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훈련과 겹치게끔 만들게 된 거죠.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한 중요도가 대폭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점점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후티다 뭐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지금. 그러면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오직 한국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미군 60만 명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해병대가 어렵다는 것이냐? 해병대의 작전 계획이 바뀌었어요. 해병대는 네메시스 전략을 통해서 이제 상륙 훈련은 축소합니다. 상륙 전력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돌격 상륙 안 한다 이겁니다. 행정 상륙은 하더라도. 그래서 이 미 해병대는 전차 부대도 없었어요. 이제 미 해병대 전차 없어요. 그 없앤 전차 지금 우크라이나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은 독자적으로 미 해병 없이 독자적으로 앞으로 상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제 상륙이 이제 필요한 전장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우리 상륙훈련 또는 우리 전장에 끌어들이려면 미국에게 우리도 서비스해야 되죠. 미국만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그리고 이 정치권의 반미 사주에 찌들어 있는 이런 나라에 무작정 서비스 해준다? 냉전시대가 아닌데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게 아닌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서비스해야 돼요. 미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없애고 중국을 포위하는 중국 함대를 포위하는 그래서 고립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전략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전력도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서지역 이런 것들을 중국 수도권을 봉쇄하는 이 미국의 해병대 네메시스 작전에 우리도 기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요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미 해군 항모 상륙함 배치 현황이 있는데 뭐 잔뜩 있지만 대부분 지원함들이에요. 진짜 상륙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항모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이젠하워 그리고 바탄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탄은 지금 지중해에서 훈련하고 있죠. 아이젠하워는 후티 작전하고 있죠. 그리고 루즈벨트 필리핀 앞에 있어요. 필리핀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사세보로 입항해서 휴식하고 있어요. 로널드 레이건 항모 요코스카에서 수리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항모가 없어요. 이렇게 뭐 잔뜩 그려놨지만 나머지는 다 지원함들입니다. 미 해군은 지금 항모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력도 없이 너덜너덜해진 해군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 전력을 끌어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우리도 미국에게 해줘야 된다. give and take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그동안 무작정 받기만 했는데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와 당장이라도 한판 붙을 것처럼 계속해서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러시아와 대치하는가 하면 체코를 방문해 또 파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체코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파병 의사가 있다고 밝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또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려에는 여전히 파병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5일 밝혔습니다. 그는 체코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프랑스군을 파병할 계획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는 체코 도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에 맞서 겁쟁이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유럽 역사에서 비겁해지지 않아야 하는 순간에 접어들고 있다. 역사의 정의와 그에 걸맞는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155mm 포탄 50만 발, 122mm 포탄 30만 발을 유럽 여교에서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리투아니아의 포탄 지원 협력 레짐에 참여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파벨 체코 대통령 역시 나는 우크라이나에 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지금은 우리 자신에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며 체코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 맞서 싸우라고 촉구한 그 시각 흑해 상공에서는 프랑스 항공우주군 소속의 E-3F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와 라팔C 전투기 2대가 크림반도 인근 공역으로 접근하는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들 편대는 러시아 영공선에 아주 가깝게 접근했고 대응 출격한 러시아 수호-27 전투기들과 공중에서 대치하다가 기술을 돌려 루마니아 방면으로 돌아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프랑스의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프랑스 주도로 점점 격화되는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프랑스, 이 기회에 유럽의 리더가 되고자 작심한 모양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진심이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러시아를 전혀 겁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코로 가기 전에 기자회견 한번 하고 또 체코 가서도 기자회견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코와 정상회담 했는데 이 파벨 체코 대통령은 군 출신이에요. 대장 출신이고 군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군에 대해서 뭔가 의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또 특히 이 나이에 군을 했다는 것은 최초 군 스타트는
공산권 군대에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는 소련 군의 무서움과 잔악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인데 아무튼 여기도 의지의 납, 이거 지지한다, 같이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80만 발 지원하는 것 중에 155mm 포탄 50만 발, 이거 유럽 여교에서, 유럽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다 뭐 프랑스다, 독일이다, 우리 거 해, 우리 거 해 하면서 안 되니 유럽 여교에서 구매해서 빨리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는 이 약속, 여기에 참가한다라는 건데, 유럽 여교에서 155mm 포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아마 우리 한국제 포탄을 사갈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이 마크롱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뭐 파펠 이 대통령도 그렇고 굳이 우리가 전투병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지원병이나 뭐 우리 할 거 많다 거기 가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땅에 전쟁이 강림했다. 누가 전쟁 일으켰냐? 푸틴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사라졌죠. 그 둘을 마크롱과 함께 반미 전선을 구축하면서 서로 유럽의 리더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이 사라지고 지금 숄츠 총리가 들어왔죠. 이 숄츠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리더십 다 잃었죠. 신뢰도 다 잃었죠. 이참에 프랑스를, 또 자신을 유럽 전체의 지도국가, 지도자로 그냥 확 끌어올리려는 포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발언들이 허언이 아니고 진짜 실현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들어오면 이제 선전포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프랑스군을 정밀 폭격해서 때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랑스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나토 국가들이 또 참전하게 될 텐데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다가 진짜로 세계대전으로 번지면 정말 러시아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혼자 지켜나가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미국이 못 해주는 이 상황을 프랑스가 치고 나가면서 바로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다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드라이브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서서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